네, 이경재입니다. 저는 중세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세 철학 아주 브로드하게 제가 객관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세라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세 철학 그러면 아무래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중세라는 시기의 철학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보통 중세 철학 얘기할 때 중세 그러면 역사 시기에서 중세라고 얘기를 할 때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역사 시기에서 중세 그러면 고대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이후가 이제 역사에서는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철학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어거스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 기독교 사상가가 고대 철학에서 다루지 않고 중세 철학에서 다루어지는데 사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기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역사 시기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초기 기독교 사상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전부 우리가 중세 철학에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철학은 시기적으로는 고대 시대에 속하는 로마 제국 시대를 포함하게 되죠. 그렇다면 중세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아야 되느냐, 요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요. 요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 시기와는 좀 다르게 사상적 특징으로 중세 철학 시기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중세 철학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하고 기독교가 만나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이 있죠. 그리스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한편으로는 기독교 사상이 이제 여기 이제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두 길이 만나게 되는 거죠. 요 만나는 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그리스 철학의 영역에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이 만나서 이제 기독교와 철학이 만나 하나가 되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철학, 즉 사상에서는 중세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기독교가 만나서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끝날까요? 자연스럽게 만나서 시작했으니까 이게 헤어지면서 끝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게 헤어지게 될까요? 요 시점이 바로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때로는 종교개혁 고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14세기, 15세기경이 되면 이제 중세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근대가 시작되는 시기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기독교라는 종교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학문,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만나서 시작했다가 그것이 다시 헤어지면서 끝나는 이 시기 동안의 사상을 우리는 중세 철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 보면은요,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를 하면서 세계관의 이야기다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쓴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서구 사상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요 이전에 그리스 시대를 고대, 여기를 중세, 그 이후를 근대, 그 오늘날을 현대 이렇게 얘기를 구별을 하곤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요때는 바로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이교도들의 시대였다. 그래서 여기를 이교 시대, 그다음에 기독교와 철학이 만난 요 시대를 우리는 이제 그 둘이 합쳐졌다. 그래서 혼합 시대. 그리고 이것이 다시 갈라지면서 종교와 세상이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어서 서로 제각길 갈 길을 간 요 시대를 이제 대립 시대. 그리고 요즘 아주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신이교 시대, 이제 신을 잊어버리는 이교도들의 시대다. 그래서 신이교 시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다시요. 이교 시대, 혼합 시대, 대립 시대, 그리고 신이교 시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와 철학이 만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철학이라는 사상 자체도 기독교와 철학이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가려고 노력을 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안에서 기독교 사상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어떤 건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중세 기독교 중세 철학의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 칠판 다루는 게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중세 철학이라는 시대를 이렇게 이해를 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이 시대는 중세 철학의 시대는 1000년 이상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크게 두 시기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이 초반 시기에 큰 거대한 어떤 이 하나의 이제 철학 흐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요 뒤에 가면은 또 하나가 있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요 첫 번째 있던 시대를 우리는 교부 철학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두 번째 있는 요 시기를 스콜라 철학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씨가 좀 안 좋은 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부 시대다. 이거는 바로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로마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 사상이 형성되고 정립되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를 때 기독교 사상이 형성되던 시기죠. 그에 비해서 이 스콜라 시대는 이게 11에서 14세기 정도까지에 이르는 한 200~300년 정도의 시기를 일컫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양에서 대학교가 성립을 하고, 그 대학이라는 사회를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정립된 기독교 사상을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스콜라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볼 땐 교부 시대 때는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증하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 스콜라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들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자꾸 이렇게 고백하다 봤더니 좀 긴가민가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우리가 믿는 바를 좀 이해하려던 시기가 바로 이 스콜라 시대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부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아까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고요. 이 스콜라 시대는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사상가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보나벤투라,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중세 시대의 주요 문제들은, 철학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얼핏 제가 말씀드리기를 중세는 철학과 기독교라는 신앙이 만나서 시작이 됐다, 이러다 봤더니 두 개가 같이 가다 봤더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중세 철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신앙과 이성의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 문제. 우리 요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믿는 신앙과 내가 이해하고 따지는 것과 어떤 관계냐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중세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중세적인 흐름에서 이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메인스트림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신앙과 이성이 조화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냐면, 이성보다 신앙이 우위 또는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는 가운데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중간에 있었던 아주 메인스트림, 이때까지 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메인스트림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신앙이 우위라는 것은 기독교 시대니까 누구나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성이 과연 신앙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신앙 없이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느냐, 아니면 신앙의 종속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성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뭔가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스콜라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이 신앙의 종속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신앙과 이성의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 보편자 문제라든가, 그리고 영혼 불멸의 문제라든가,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중세 때 굉장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자, 중세 철학을 우리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중세 철학을 알면 뭐가 좋을까요? 사실은 중세 철학을 아는 것은 우리한테 오늘날 우리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신교인데 어느 면에서 볼 때는 가톨릭이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어느 면에서 볼 때 이들이 다루었던 문제들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앙의 문제라든가 악의 문제라든가 자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들을 배워서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을 좀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에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지 않을까? 실제로 저는 중세가 전공인데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 스스로 자부하는데 중세 철학에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석대학교 대학원 기독교 철학 전공에 오셔서 같이 이들의 고민, 신앙 앞에 이성을 가지고 고민했던 이들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고민을 이들의 고민에 비추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